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루어진다는 라이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박범계 법무장관이 연달아서 출연합니다. 대선 후보와 법무장관 이야기를 한날 한시에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오늘 방송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꿈꾸고 있는 다음 정부의 미래 비전과 정책 대안, 특히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직접 질문하고 싶어하는 대선 관련 현안들에 대한 답변 곧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이재명 후보와의 본격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강 한파를 뚫고 오늘 나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정말 추웠던 것 같아요. 추웠죠? 네. 개인적으로 경선 TV 토론 때 진행하면서 뵙고 네. 이렇게 지금 대선 후보로 다시 만나게 되니까 느낌이 또 새로운데 지난 직전 대선에서는 경선에서 떨어지셨잖아요. 뭐 원래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었죠. 이제 본선 후보로 뛰고 네. 계십니다. 4년 전 경선 후보 때하고 비교하셨을 때 지금 본선 후보로 뛰어보니까 지금 뭐가 가장 큰 차이던가요? 4년 전에는 어쨌든 뭐 본선은 못 올라왔으니까 예측된 일이었긴 하지만 욕심을 부리다가 좀 사고가 좀 났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본선까지 올라왔는데 네. 일단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접할 기회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또 정책이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아마도 좀 더 현실적이 된 거 아닌가 싶고요.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요새는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준다는 사실이 경찰 경호. 경호고 기자들도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캠프 분위기가 뭐 이전에 비해서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또 조사, 여론조사. 네네. 뭐 윤석열 후보를 앞섰다는 골든크로스 조사 결과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여론이라는 게 뭐 수시로 출렁거리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현재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뭐 많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상대가 좀 떨어진 측면이 많아서 골든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크로스일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데드크로스요? 저희는 거의 조금씩 올라가는 상태고 네. 이제 상대 후보가 이렇게 떨어져서 상대 크로스가 후보가 난 거기 데드크로스. 때문에 좀 다르게 볼 측면이 있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시 복구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좁혀지거나 뒤집어질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이게 이제 왕도 하늘이 낸다고 했는데 이제는 국민 주권 국가인데 결국 한 분 한 분의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뭐 그 결론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겸허한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지지율은 꾸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대 후보 지지율이 조금 빠진 뭐 네.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일시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지지율 박스권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그런 평가 네. 지적들이 꽤 있습니다만 최근에 엊그제였나요? 이낙연 대표와의 회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회동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겠네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이제 경선 끝난 후에 자기 지지하셨던 분들을 이제 만나서 위로하고 또 뭐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 그게 끝난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게 끝났고 그 전에도 뭐 저희 이제 상임 고문으로 또 참여하셨고 또 지지 연설도 해주셨고 한데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결합을 하실 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이제 또 상대방 진영하고 또 비교가 되면서 상대방 쪽은 많이 이렇게 분열 갈등이 심해지죠. 이준석 대표가 뭐 선대위를 그만둔 거라든지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는 좀 이렇게 모아가는 느낌. 그리고 이게 국민들께서는 아마도 이 선대위 운영 과정, 이 과정이 결국 국정 운영 과정의 이제 일종의 뭐라 할까요? 뭐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체도 좀 평가받는 데는 좋은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현안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제 사이에 가장 큰 뉴스는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사면 이슈였는데 제가 그날 당일 아침에 후보께서 라디오 인터뷰하는 걸 네, 들었는데 그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는 후보가 진짜 사전에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진짜 당일 오전에 하신 거죠? 저는 그 방송할 때까지도 신문 이제 헤드라인만 어허. 이렇게 봤던 것이고 저는 빠졌다 이번에 안 한다 이 얘기를 그 전날 뉴스에도 확고하게 봤기 때문에 아, 그래요? 생각을 못했죠. 예. 캠프하고도 전혀 청와대하고는 협의나 이런 내용들이 오간 게 없습니까? 저희 캠프에 하면 저한테 했을 텐데 네. 설마 저를 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틀간 열렸는데 네. 둘째 날 박근혜 사면 안건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일부 보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잠시 뒤에 네, 또 출연 예정입니다만 그거는 아마 공식적으로 또 확인을 해 주었고요. 21일 날 사면심사위원회에 박근혜 사면 안건이 올랐다면 21일 날이요. 네, 21일 날 그러니까 24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사흘 전에 네. 사면심사위에 이게 상정이 된 거를 캠프 쪽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는 전혀 몰랐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워낙 예민한 사안이고 또 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전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철이 정무수석과 뭐 독대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접촉을 했다거나 통화했다거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사전에 그러니까 사면 발표 전에 이철이 정무수석으로부터의 어떤 간접적인 언질 같은 것도 없었나요? 저희가 일반적인 얘기는 하는데 이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면 발표 직후에 나온 후보 입장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네.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네. 여기서 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고뇌라면 후보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입장을 내는 그 문안 만드는데도 저희도 정말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거기도 고뇌하셨네요. 뭐 고뇌까지는 아니지만 고심 정도까지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위가 높을수록 더 책임을 크게 져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라도 정말 이게 보통의 사람이 한 경우에 책임하고 똑같은 정도라도 고위 공직자가 했을 경우에 책임은 더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경험에 의하면 반대였지 않습니까?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고 힘이 세면 책임이 더 적은, 처벌도 더 적은, 뭐 어떤 경우는 아예 안 지는 그런 게 우리의 경험이어서 이걸 정상화하는 게 저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또 공정이고요. 그래서 박근혜 또 이명박 전 대통령들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최소한 본인들의 참여와 사죄 정도는 있어야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근데 그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저희가 내는 그런 의견, 또 국민들의 목소리, 또 역사적 책무, 또 국가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의 결단 이걸 다 합쳐서 어제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뭐라고 논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정말 써놓은 대로 고뇌에 진짜 이해한다. 얼마나 고민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고 또 중요한 부분을 승계해서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될 민주당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식구들이기 때문에 네.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이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국민 통합이었을 텐데 네네. 통합의 저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문제들이 있다 해도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될 식구의 입장이어서 저도 정말 아까 그 문장 정리하는데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중한다. 정말 고뇌를 이해한다.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예.
계속 역사의 책임은 계속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지요. 자, 그렇다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우리 후보의 대선 일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도 뭐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유불리 측면을 후보께서 직접 언급하시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그게 뭐 현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이제 위기 요인 또 기회 요인도 있고 유리한 측면, 불리한 측면이 혼재하는 것인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과연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지 불리하게 작동할지는 잘 판단이 안 서고 일단은 두 번째 판단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저는 원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아니면 뭐 이걸 되돌리려고 노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다만 그 속에서 좋은 측면을 찾아내고 나쁜 측면을 최대한 조정하고 그래서 기회 국면으로 만들어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뭐 네. 평가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평가하는 제3자가 아니고 이미 현장에 뛰어들어와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가는 무의미하죠. 알겠습니다. 이번 사면에 대해서 그런데 촛불 지지층에서는 반발이 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맞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우리 촛불 지지층, 촛불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한테도 사실은 탈당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직접. 지지한다. 이런 문자가 몇 개 와요. 탈당까지 하겠다. 네, 실망스럽다. 뭐 이런 분도 계신데 거긴 답은 못 하고.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보는 판단이 다르고요. 그리고 핵심 지지층들 또 원칙주의에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은 얼마나 실망스럽겠죠. 죄는 벌이 따른다.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는 사람을 왜 사면하느냐. 실망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 측면이 혼재하기 때문에 예. 특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수감했죠, 사실은. 4년 9개월. 4년이 넘게. 그리고 고령이고. 특히 건강을 대통령께서 많이 고려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약간 기술적인 측면인데,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바람직할까.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 정도로 답변을 정리할게요. 네. 사면 마지막으로 하나 또 궁금한 네. 게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경우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 스스로의 공약을 저버렸다라는 그런 논란과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네. 후보께서 판단기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사면권 제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실 이제 국가 통치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데 하여튼 국가 경영 아니면 국가의 정말 고도의 정무적 네.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의지도 또 변화하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의 의지를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바뀔 경우에도 옛날에 과거의 그 원칙이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은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점 때문에 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약속을 형식적으로 보면 어긴 것처럼 보일 수 있긴 이번이? 합니다. 네, 뭐 안 하기로 부정부패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을 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약속이나 공약이라는 것도 사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무리하게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공약을 못 지킨다든지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약속 위반은 비난받아야 되는데 국가의 미래나 또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이 큰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꽤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그런 국가 미래나 국민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태로 진행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상당히 좀 걱정이 되죠. 그 정도로 가늠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유권자들이나 전문가들 평가 가운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고 네. 또 뭐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 참 어제도 듣고 그제도 듣고 자주 네. 듣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계실 텐데 비호감도를 이렇게 개선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번이 어쩌면 네거티브 선거가 될 거라고 보통은 다 예측을 했죠. 네. 워낙 격렬하게 대립하고 거의 쌍방이 모두 이제 운명이 걸린.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3월 9일이 역사가 이제 전진할 거냐 퇴행할 거냐가 결정되고 또 상대 입장은 촛불혁명으로 완전히 이제 일패도지했다가 다시 재기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정말 모든 것을 거려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매우 네거티브한 격렬한 선거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상대를 이제 헐뜯을 수밖에 없고 잘하기 경쟁을 하기는 역부족이고 저는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게 저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어제 뭐 3프로 TV 이런 데서도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결국 상대 입장에서 방법은 네거티브전이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제도 한번 나타난 현상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왜곡된 공격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죠. 어제 예를 들면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최초 주식 투자를 한 게 특정 종목을 친구가 권유해서 하는데 그게 작전주였더라라고 했더니 저를 작전 공범으로 이렇게 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부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게 너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쌓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쁜 악성 이미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현실이니까 또 그런 악성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럼 최대한 직접 만나고 직접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타고 현장도 다니고 또 소규모 유튜브 방송에도 나가고 예를 들면 이런 공식 방송들은 사실은 이제 중립성 문제 때문에 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비론, 양시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상대 진영은 엄청난 스피커가 있고 또 우리 사회의 뭐 기득권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 탐탁지 않을 것이고 하니까 이제 비호감도가 매우 올라간 것 같은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희 부족함도 한 원인이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호감 대선 말씀하셨고 방금 언급하신 대로 판 자체가 네거티브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 한계 같은 걸 언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책 경쟁해야 된다라는 거고 민주당이나 후보 측에서는 그래서 TV 토론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네.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국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발언을 제가 들려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네. 잠깐 들어보실까요?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와요. 저는 이 토론이라는 게 이렇게 정책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국민의힘 경선 16번 했지만 그 토론 뭐 누가 많이 보셨나요? 민주당에서는 TV 토론을 뭐 지금 현재 법정 토론 3번에서 7, 8번으로 더 늘리자라는 그런 개정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그 윤석열 후보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실제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나 계획이 있어서 저런 건지. 윤석열 후보께서는 어제 저 발언 이전에도 법정 토론 외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당의 입장도 그랬습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도 법정 토론 외에는 안 할 거다라는 건데 사실 법정 토론이라고 하는 게 3번 이상 해라 라는 뜻이 3번만 하는 아니거든요. 선관위에서 좀 제대로 융통성 있게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게 가진 본질을 좀 이해를 못하신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이나 아니면 종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죠. 진리니까.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건 본질이 이해관계 조정입니다. 입장이 다르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른 입장과 다른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토론하고 각자가 주장하고 반박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앵커께서 가진 입장과 제가 가진 입장이 똑같은 사안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물은 한 컵밖에 없는데 누가 먹을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럴 때 내가 더 목마르다.
내가 더 가난하다.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 온갖 논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국민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기회를 봉쇄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치는 정책으로 구현되고 정책은 이해관계 조정이고 개혁이란 이해관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 것인데 그 조정 과정을 피해버리면 정치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저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사법관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다 이 생각인 거죠. 생각이 달라? 다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권한이 있어. 그냥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법관들의 생각이거든요. 재판관들의. 예. 자기 권한이 있으니까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런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독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윤 후보가 저걸 법정 토론만 하겠다고 한다면 별 도리가 없지 않나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희 지금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도 지금 보면 뭐 쉽지 않아 불가능하죠. 보이긴 선거 그렇죠. 앞두고 경기 직전에 경기의 룰을 바꾸자고 하면 그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네. 특히 선거법은 어차피 합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 강행 처리할 수도 없고요. 안 될 거라고 보고 저는 더 극단적으로는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과태료 내고 안 나오실 수도 있다. 법정 토론도? 500만 원 내면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나오면 그건 과태료 뭐 500만 원. 지금 예단하는 건 좀 그럴 것 그런 거긴 같잖아요. 한데 실제로 그런 이제 워낙 안 나오시려고 하니까 그런 네. 게 있고요. 저희는 좀 답답한데 좀 부탁을 하나 드리면 네. 토론 안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 유튜브 방송 이런 데도 본인들이 안 나가니까 다른 사람 쪽도 나오면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섭을 해보면 저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출연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다가. 자,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는 자제하고 정책 선거 해야 되고 TV 토론을 활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나오는 논평이나 보도자료 등등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도 캠프도 네. 김건희 씨 관련 뭐 이런 공세 등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네거티브로 봐야 할 건지 검증으로 봐야 될 건지 그런 유권자들의 몫이긴 합니다만 혹시 후보께서 이건 직접 나서 가지고 당 차원의 공세는 좀 자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론의 검증에 우리의 입장을 내는 것이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서 공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대한 입장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현안의 입장을 내야 되고 특히 상대방이 입장을 내면 거기다 반박도 해야 되고 이제 현안 대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새롭게 무슨 네거티브 소재를 찾아내서 공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정책 발표하고 좀 논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토론이 거의 봉쇄돼 있기 때문에 또 결국은 이제 짧은 방송이라도 많이 출연하고 예. 또 뭐 국민 반상의 이름으로 직접 접촉도 하는데 저는 그렇고 싶죠.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건 다른 선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총선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회고적 투표라고 그러죠. 회고적. 옛날에 잘했나 못했나 예. 혼내주자. 이런 투표인데 대선은 미래지향적 투표죠.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고 예. 또 국민 개개인의 삶이 통째로 걸려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남의 일을 하듯이 남의 일에 평가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민 개개인이 나의 미래, 내 가족들의 운명, 이 국가의 운명을 놓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예. 미래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과거에는 뭘 해왔는지, 진짜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인지, 약속한 대로 지킬 능력이 있는지, 즉 신뢰나 실적이나 실력이나 가치와 비전, 철학, 예. 정책이 과연 합당한지를 검증할 기회가 있어야 판단할 텐데 그게 지금 사라지고 있어서 정말로 갑갑하죠. 알겠습니다. 저희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한 이슈로 넘어갈 수도 넘어가야 될지 알겠습니다. 모르겠네요. 대장동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대 쟁점이 특검을 할 건지 한다면 이 특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네.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후보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특검을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일부 인터뷰에서는 미치겠다라는 말씀도 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문제가 꼬였기 때문에 이렇게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과 원내 대표단의 입장도 명확하게 했고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대장동은 사실은 이제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취해서 어딘가 돈을 쓴 게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민간 개발을 해주자고 한 쪽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저는 민간 개발 안 된다는 쪽이었습니다. 민간 개발의 이익을 늘려주자는 쪽이 문제가 있겠죠. 저는 민간 개발 측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실시계획 인가하면서 1,200억을 더 부과시켜서 공익환수를 더 하는 바람에 공산당이라고 해서 그들이 비난까지 했고요. 그 남욱이라는 분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찔러봤는데 씨알이 안 먹히더라. 실제로 저는 정말로 관계가 없는 최대한 공익환수하려고 했는데 일선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 상대 진영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투명하게 의심받지 않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9월부터 지금 12월까지 대체 몇 달입니까 벌써? 검찰 수사. 경찰 수사도 하고 네. 뭐 집에 그 계좌 조회서가 이만큼씩 와 있습니다. 정말로 속된 말로 탈탈 털리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녀 사냥도 많이 당했고 이미 관계도 없는 일로 의심을 사는 예. 정보를 검찰이 흘려가지고 제가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깔끔하게 한 번 더 정리하면 좋겠다. 그게 저한테 유리하지 않겠어요? 특검을 통해서.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상대방 얘기 중에 일부를 빼자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는 왜 이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면서 이 부정대출을 방치했냐. 그때 당시에 이 부정대출, 대장동 사업자들의 부정대출 1,300억? 그 회수했으면 이런 일 아예 없었죠. 예. 그냥 LH가 그냥 공공개발을 끝냈겠죠. 또 이 3천억이 넘는 개발 이익을 대체 왜 특정 소수가 갖게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을까? 또 이 관련자는 왜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우연히 예. 사게 됐을까? 근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성역 없이 신속하게 빨리 조건 달지 말고 하자. 조건 제 달지 말고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시선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를 떠나서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후보가 지금 이렇게 특검을 조건 달지 말고 하자라는 거는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일 네네. 뿐이고 정작 여당 지도부는 특검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시선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야당이 이걸 따로 떼자. 뭐 예를 들면 일단은 윤석열 부분은 빼자는 얘기하다 요즘은 이제 넣자. 내가 언제 빼자 그랬냐. 뭐 이런 입장을 또 내기도 하는데 따로 임명하자. 뭐 이런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부분, 이재명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하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합의해서 하나의 특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빼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그냥 다 하자. 여당이 피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그럼요. 이번에 이미 시회 소집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 일정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부동산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양도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발언을 하셨던데 네. 최근에 뭐 청와대하고 기재부가 워낙에 반대를 세게 하다 보니까 네. 요거는 당선 이후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이죠. 여튼 그러면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이나 방침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으신 거죠? 저는 지금 이번 임시회 때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정책을 했을 때 이제 그게 사실 문제인데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아니 우리가 아프다는데 그거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또는 아니 시장에서 주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지? 이런 왜 고집을 부리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 시키는 그 일꾼이 아니 하라면 하지. 뭐 자꾸 토를 달고 당신이 잘못했어. 이런 태도를 취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는 목표가 뭐냐? 세금 많이 걷기 위해서 또는 다주택자 혼내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놔라. 예. 공급을 늘리자. 그게 집값을 안정시키자 이건데 이분들이 양도세 종부세가 중과되기 전에는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종부세가 작년 연말에 부과가 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팔아야 되겠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미 양도세 70%, 80%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정해서 6개월 정도는 다 면제해 주자. 그냥 빨리 나가면. 9개월은 절반만 면제해 주자. 12개월은 4분의 1만 면제해 주고 12개월 지나면 강력하게 그대로 집행하자. 근데 이게 탈출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근데 이게 임시회 통과를 희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뭐 전체적인 정치권의 분위기나 청와대나 뭐 기재부 등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 이후라면 이게 법 개정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년 그렇죠. 빨라야 내년 하반기 아닌가요? 그때까지는 매물은 못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내년 연말까지가 보통 이제 목표치였으니까 네.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네. 안 되면 3월 9일에 선거는 끝나니까 네. 또 그때는 상황이 또 바뀔 것이고 그러면 12월까지 해서 뭐 433 뭐 이렇게 하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넉 달 안에 팔면?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시중에 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주택 정책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공급을 늘려주자. 그러니까 시장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거다. 아니야 부족하지 않아라고 하니까 공급을 안 할 모양이다라고 하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잖아요. 이게 왜곡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첫째는 다주택자들이 빨리 팔게 하고 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기존 택지 안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좀 완화해서 네. 늘려주되 일부는 청년주택 같은 공익 환수를 하자. 세 번째는 신규 택지들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공급해서 시장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급을 해주면 저는 집값이 지금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예, 예. 더군다나 앞으로는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시중 현금이 환수될 수밖에 없고 이자율이 오르기 때문에 예. 안정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자산 관리를 할 때 국민들 입장에서 네.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도 결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산 시장 중에서도 저는 금융 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 시장 예. 이쪽에 대한 비중을 올려야 된다. 그게 국부를 키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 신규 택지도 네,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당 차원에서 또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수도권의 공급 부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경인선을 지화화한달지 김포공항을 이전한다거나 뭐 용산 등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후보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오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신규 택지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기존의 그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뭐 대규모 단지로 공급하는 것도 이미 진행 중이고 그것도 추가로 찾을 수 있는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도시를 단절하고 있는 뭐 고속도로, 예. 또 철도 이런 부분들을 지하화하고 지상의 택지와 상업시설, 그다음에 공원 등을 확보하면 도시 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어허. 택지도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그 경기 부양이랄까 아니면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도 좀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미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만약에 정말로 계속 부족하다라고 하면 용산 또 일부는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네. 일부는 좀 활용하고 예를 들면 서울공항, 김포공항도 논란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할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경부선이나 경인선 지하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비중을 두고 그다음에 1호선 네. 뭐 이런 데다 엄청난 면적의 지상부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 그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형태의 공급을 하든 간에 시장에서 충분하다. 이제 그만. 정도로 할 만큼 저희가 공급 계획은 해서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정책 대안들 조금 더 제가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적인 난제 가운데 하나가 연금 개혁 이슈가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고령화, 저출산과 관련해서 정년 연장 이슈가 있는데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께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특히 연금 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지적들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혹시 답변 준비해 오셨나요? 근데 제가 우리 참모들한테도 자주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요. 정책하고 공약은 다르다. 정책은 집행할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약은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할 테니까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치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네. 현실적으로 일치하기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연금 개혁은 해야죠. 근데 이 연금 개혁은 이해관계가 너무 심하게 충돌하고 누가 머릿속에서 생각해내가지고 딱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현안이 못 됩니다. 아마 나라가 들썩거릴 사안이죠. 그러겠죠. 예. 이미 연금 내고 있는 사람, 받고 있는 사람, 또 이미 가입한 사람, 앞으로 가입할 사람, 이해관계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국민 타협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아하. 합의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치 예산안 마지막 날 새벽 직전에 11시 58분에 통과되는 것처럼 이런 연금 개혁 문제나 이런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들은 정말로 오랜 기간의 논의, 토론을 통해서 막판에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 국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책임해 보일 수는 있는데 연금 개혁은 해야 한다. 국민들의 논의를 통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야 된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독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은 필요하다. 해야 된다. 하겠다라는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정년 연장 논란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 논란은 약간은 좀 다른데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년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성장률 자체가 우리 진행자께나 저나 이렇게 살아온 시대는 고도 성장률이 성장. 높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언론인 지원했다 안 되면 대기업 가도 되고 대기업 아니라 중소기업 가도 되고 그죠? 공기업 가도 되고 공무원 가도 되고 선택할 게 너무 많았어요. 성장하는 사회였으니까. 근데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성장이 정체가 돼가지고 거의 1% 제로 성장 시대라 새로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들한테 기회는 이미 기성세대가 다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럼 신규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둥지에서 떨어져 죽어야 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하니까 청년들은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안 그래도 없는데 그 있는 자리나마 연장해서 다 차지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더 어려우시지 않냐라고 해서 이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나누자.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예를 들어 선호하는 영역들, 예를 들면 공무원, 미안하지만 그다음에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이런 데는 좀 자중하자. 왜냐하면 청년 세대들이 갈 길이 너무 없다. 아하. 그러니까 청년들이 관심을 굳이 안 가질 청년 세대에 피해가지 않을 영역들은 신속하게 정년을 연장해가자. 아. 좀 나누자. 트랙을 나누자는 네, 얘기네요. 나누자는 거죠.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정년 연장에 신중해야 되는 건데 신중해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 이외의 네. 분야에 대해서는 늘리면 신입 공무원을 못 뽑지 않습니까? 아하. 나가야 뽑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임시 조치로 청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건 일단은 좀 신중하게 하자.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에 네, 신중해야 기회를 될 좀 필요가 나누자는 측면에서 기성세대가 그래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자리에 정년까지 근무했던 분들은 기회를 충분히 누렸지 않습니까? 있다. 알겠습니다. 더 늘리면 더 좋겠죠. 본인도 건강하고 사회 경제적인 효율만 따지면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그 청년들은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두고서 흔히들 영선, 국회 경험이 없다. 이게 대통령이 되게 되면 여야 간의 협치랄지 네. 여당과의 대화나 국회와의 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게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협치에 대한 이재명의 네. 보관이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의도 정치 또는 국회 국가기관 중에 제일 불신도가 높은 게 국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아마 그 후보가 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혹시 국정에 지장이 있지 않겠냐? 양면이 있죠. 좋은 면, 나쁜 면이 공존하는데 저는 좋은 면이 더 활성화되게 할 자신이 있죠. 저는 성남시장 8년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은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막 부결하고 무조건 방해하고. 근데 그 속에서도 저는 이제 타협하고 설득하고 또 시민들을 통해서 압박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약속들 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거의 다 이뤄냈죠.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결국은 협치라고 하는 것이 그 야합의 기술은 아니거든요. 적정한 목표를 제시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주고 충분히 토론해서 문제를 제거하고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안으로 만들어내면 비록 반대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심판받아야 되니까 반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좋은 사람을 많이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진영을 가리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각도 우리 그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르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장을 할 때도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있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죠. 뭐 예를 들어 전인집행부에서 중용된 사람 상관없다. 또 야당 상관없다. 야당 사람도 입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뭐 가능하죠. 그 안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력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제가 경험한 정치의 현실은 네. 지지를 유지하는 게 정치는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근데 지지를 유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편을 쓰는 게 아니고 성과를 내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주면 어떤 사람을 썼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두 번째로 인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임명해서 쓰면 저와 호흡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는 진영이 다르거나 중도 진영이 있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 쓰면 우리 거 뺏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원래 제 자원 없이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어서 끊임없이 다른 자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용내각으로 가자. 실용내각. 뭐 협치 내각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정말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면 진영을 가리지 말고 네. 최대한 유능한 사람을 쓰는데 조건이 똑같으면 우리 쪽 써야죠. 그런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자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진용을 가리지 않는 실용내각의 청사진을 지금 밝혀주셨네요. 조건이 같으면 우리 편 써야 된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근데 무능한데 네. 우리 편을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마지막으로 국민께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되겠다. 오늘 준비해 오신 메시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 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참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정치인들 뭔가 부족하고 욕심 사나워 보이고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누군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고르는 문제다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요즘은 너무 엄혹한 시대여서 이 엄혹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또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증명하는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회 되면 저기 다른 현안 가지고 다시 네, 한번 이 자주 자리에서 모실 수 있는 불러주시면.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남은 선거 전 건강히 잘 치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